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광역시에 왔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불 그리고 남동구 가불 지역에 우리 국민의힘 4명의 후보와 함께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시작합니다. 제 왼쪽에 앉아있는 후보가 연수구 갑 후보 정승연 후보입니다. 우리 정승연 후보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출마의 변 여러분께 대한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연수갑 후보 정승현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골든타임에 직면해 있다. 이 위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 진정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연수구 갑 원도심 지역도 30년 역사가 흐르면서 많이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롭게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아있는데 주민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렇게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하게 저희 아이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산업화의 그 가치가 그대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있는 곳이 송도입니다. 송도라는 곳이 말은 송도 국제도시지만 안쪽에서 보면 그냥 여느 신도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약을 하든 정책을 하든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집권 여당의 후보, 그리고 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기간 길을 냈듯이 그런 관계 맺음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실질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김기용이 지역 발전, 송도를 송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 정치를 왜 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정치는 누구의 편인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 우리 시민들의 편에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한 국민의힘 남동구 갑 국회의원 후보 손범규입니다. 저는 SBS 아나운서로 26년을 근무하면서 항상 많이 듣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유지해 왔습니다. 정치를 제가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없다, 행복하지 않다, 소외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진정성 그리고 봉사와 헌신, 나눔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편이 되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갑의 잃어버린 12년 손범규가 꼭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동의뢰의 신재경 후보입니다. 제가 나온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김기용 후보와 같이 제가 대통령님과 경선 때부터 초기부터 쭉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까지 같이 생활을 했는데 국회가 저희가 국민의힘이 힘이 없다 보니까 민주당이 거의 170석에 가까운 이 의석을 갖고 입법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주요 국책 사업들 다 번번이 국회에서 가로막혔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머지 3년 기간 동안 이건 너무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어야만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서고 이 나라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하에 이번에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운동권 특권 정치의 청산입니다. 이 인천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명예가 있고 자존심이 강한 이 인천이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 얼마나 많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 지역이 또 저희 남동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특권 정치를 바로 청산하기 위해서 이 젊은 사람이 나섰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손봉기 후보도 얘기했듯이 잃어버린 12년, 남동 갑을이 다 잃어버린 12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대로 뭐가 발전이 됐습니까? 제대로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발전시키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일념하에 제가 이 남동을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자가 가는 데마다 나라가 망하고 지역이 망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자존심이 확 구겨지고 성남에 이어서 지금 인천이 잔뜩 오염이 됐습니다. 그 오염된 인천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우뚝 일으켜 세울 오늘 인천 지역의 4명의 우리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 인사 말씀에서 이미 의지를 피력하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 오는데 실제로는 입법 독주, 입법 독재 때문에 제대로 된 정권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2년 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산적된 과제들을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총선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이 일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총선 후에 이 일부터 하겠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연수구 을 지역의 김기흥 후보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저는 개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선거제라는 거는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당이라고 할지언정 여야가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4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다수당의 횡포로서 선거제가 만들어졌습니다. 5천만 인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유일한 어떤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선거제 논의라는 것이 처음에 하지 않으면 4년이 지났을 때 됐을 때는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게임의 룰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힘 있는 후보가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면서 이 기준점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선거제 개정안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당신 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에 가장 환멸을 느끼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세대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저출생, 그리고 또 그 청년이 자랐을 때 학교에 입학, 공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빈부의 격차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렵게 빚더미 속에서 졸업을 하면 또 뭐합니까? 취업의 문은 좁습니다. 또 취업을 했다고 해도 결혼과 출산, 그리고 또 양육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희망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청년이 행복해서 대한민국이 활발해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걸 좀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면책 특권, 이것으로 인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당시 그 당 대표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자기 차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 보내가지고 그걸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건 언행 일치가 안 된다. 국회의원이라 한다면 국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물론 헌법 개정 사항이긴 하더라도 국회의원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실천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국회를 지탄하고 국회를 배관시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 특히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허위와 비방과 이걸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된다면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간다면 지금 세 분의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개혁과 관련된 입법 활동을 반드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또 저의 이제 전공을 살려서 저는 이제 지난 약 40년 가깝게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가르쳐온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경제 관련 입법을 좀 제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어려운 민생 경제 또 어려워진 일자리 창출을 좀 돕고 싶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면서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었고 특히 이제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식으로 포퓰리즘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 많은 또 경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좀 제대로 잡고 양질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교수를 하는 관계로 또 통상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해외로 많이 나가 있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차, LG, 포스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도 여전히 국내에 그런 것들을 돌아오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가 남아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가 뭐 입지 선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은 선진국들이 도우면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유턴시키도록 많은 선진국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마당에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와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개혁을 하면서 그 기업들이 와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법안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꼭 하고 싶은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잠깐 뭐 네, 하나 그러시죠. 제안을 해도 될까요? 네. 예, 지금 이제 정치에 대해서 첫 번째 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신재경 후보께서 이제 불체포라든지 특권 포기, 면책 특권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잘 될까요? 본인들의 월급을 내리겠다. 근데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는 다들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남동 갑의 갑과 을 그리고 연수 갑을의 우리 네 후보가 제가 그 법안을 같이 공동 발의하거나 낸다면 찬성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 찬성하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 뭐 후보 등록할 때 네. 이미 네. 다섯 가지에 네. 대해서 네. 다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까? 후보라면 동의를 예.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오늘 또 그러면 그때는 이제 두 분만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 저희가 같이 오늘 이 자리에 네 명이 모인 김에 국회 특권 내려놓고 예. 임금을 어쨌든 네네네. 저는 된다면 아까 맞습니다. 청년 정책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정치 개혁이냐 민생이냐 하는 그런 정치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민생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국회의원들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본인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과연 정치 개혁에도 공감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네 분이 물론 당의 공식 방침이기도 하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확인하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께 좀 제가 궁금한 거를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범규 후보, 네. 남동갑의 손범규 후보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20여 년간 언론 활동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자유파 진영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언론 환경, 언론 지형이 뭐 지나치게 저 좌파들, 종북 주사파들한테 유리하게 기울어져 왔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이재명이 저자는 입만 열면 자기가 불리하게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다고 투덜댑니다. 실제 이제 언론 활동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느끼시고 어쨌든 그 부당하게 기울어져 있다면은 바로 잡는 거가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한 우리 손범규 후보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20여 년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저는 30여 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26년을 딱 25년 12개월 31일 다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만 26년을 했는데 저는 언론이 기울어져 있다, 뭐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얘기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게 물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또 뭐 선진국 유럽 쪽도 대부분 언론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이 정치 쪽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게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조중동이다, 뭐 한겨레다, 경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SBS는 어느 쪽도
기로이지 않았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진보도 아닌 국민의 눈높이 시각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 구성원들이 더 자존감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을 것이다. 항상 내로남불이죠. 우리 쪽은 뭐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저쪽만 그런 것 같아.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같은 인터뷰를 다른 쪽에서 했었습니다만 언론 내부에서 더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제가 KBS 19년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데요. 2019년 8월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죠. 그때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입니다. 그때 많은 방송사, 언론사가 기울어진 보도를 했습니다. 공영방송 KBS, MBC 누구보다도 치우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냥 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어떤 걸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라는 걸 합니다. 각 방송사에서 어떤 리포트를 했는지, 어떻게 방향을 틀었는지 그런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KBS, MBC, SBS 그리고 종편들 다 모니터를 해서 올렸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데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고 어떤 때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KBS 보도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서 제가 공개적으로 3일 동안 글을 썼고 제가 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셨나요? 제가 인사를 발령 나서요. 예, 한쪽으로 갔는데요. 쫓겨나셨구나.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거죠. 팩트. 그때 조국 사태는 분명히 조국이란 사람의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부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이 조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기사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장 중심된 거는 언론의 구조 환경이 왜 그렇게 됐느냐. MBC, KBS가 그때 이른바 수뇌부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론 노조 밑에 KBS 본부와 MBC 본부가 있었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의로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맞다는 겁니다. 기자는 언론은 팩트를 기반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그분들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검찰은 악이다. 문재인은 선이다. 그런 틀에서 보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 그때는 여야 정치부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 노조 사람들도 있었고요. KBS 노조 이른바 중도 보수 노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모든 부장들 일괄적으로 다 언론 노조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인의 생각도 그렇죠. 수뇌부도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이견이 있는 집단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SBS는 말고 KBS, MBC는 특히 KBS는 국민의 수십 년을 재현을 하는 공영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종합해서 의견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근데 이 그러시고요. 부분은 사실은 저도 팩트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에 충성하고 그쪽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몽땅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물론 김기웅 후보께서는 이제 KBS에 계시면서 그런 어떤 탄압 또는 어떤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했고 거기에 대한 그런 감정을 얘기하시는 거지만 저는 언론사 출신으로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우리가 정화하려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계속 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꼭 극단적으로 이 언론이 기울어졌다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공격하거나 반대가 아니라 제 의견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김기웅 후보는 그동안의 언노련 민노총이 장악해 왔던 기존의 언론이 팩트보다는 관점을 국민들한테 주입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손봉규 후보는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언론계 자체 자정 노력을 통해서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강조를 하셨습니다. 기왕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기웅 후보, 손봉규 후보가 좀 토론을 하셨으니까
다른 두 분께도 이 언론 문제 이게 뭐 언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말씀을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뭐 두 분은 뭐 언론계에 종사하셨으니까 가까이 또 자기 본인들의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3자적 시각으로 본다면 지난 정부 때 당연히 언론의 운동장이 기울어진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주곡 사태를 얘기했지만 그때 MBC 보도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저기 서초에 모였던 거 봤을 때 딱 봐도 100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딱 봐도 어떻게 100만입니까? 그걸 갖고 기사해서 그것을 보도하고 그것과 관련된 꼭지를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공정하고 팩트에 의한 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언론이 저희 손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도부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그 자체로 공정 보도할 수 있는 본인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론 집필하겠다라고 뭐 사실이라든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하시라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 언론사가 이 방송국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도 팩트에 맞게끔 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진짜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그걸 자꾸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저는 네,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계승해 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지금 중국의 현실을 보더라도 결국 언론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채택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인권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자유의 가치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새 후보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것은 많은 합리적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바로 맞춰가는데 이거를 기울어졌다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이려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다시 정상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거를 저는 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언론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좀 정화 노력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정부는 좀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언론 내부에서 좀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여러 가지 또 언론 매체를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좀 언론의 자유를 좀 보장을 하면서 스스로 내부에서 자생이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좀 정화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언론이 바로 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주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신재경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집권당이죠. 예. 그럼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 되시면 집권당 의원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만나서 그 얘기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집권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조금 좀 속내를 좀 깊이 좀 드러내놓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점을 가끔 느끼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할 때가 있어요. 이번 질문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방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것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적 민주 질서 이게 헌법상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이게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도 자유라는 그 단어를 계속 강조하셨고 그 이후에도 자유에 대한 강조를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대통령께서 이 자유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대통령님과 함께 또 선거운동을 했고 또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이 터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바로 국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런 입법 사항으로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 봤을 때 법안이라든지 하는 거 보면 여기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힘이 없으니까 그 법안을 어떻게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망가졌고 경제도 망가졌고 한미 동맹관계라든지 안보와 외교 모든 부분에서 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바로 이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터전과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다시금 정말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님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이고 국회의원도 바로 그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사항과 예산과 사업으로 바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재경 후보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당연히 최고의 국정 철학으로 내세우면서 시장경제, 정말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도 쭉 연구해온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에 있어서도 좀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정부 아까 언급했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둔 거를 그걸 가지고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인들에게 정상적인 속도 이상의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그런 쪽으로 많이 쓰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난민식 포퓰리즘으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경제가 성공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자유를 주되 민간 기업들, 민간인들이 거기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걸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는 것이 경제에 있어서 자유고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경제에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단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경제 자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만 줬을 때는 이게 약육강식으로 흐를 수 있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민주주의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어려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호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경쟁에서 좀 도태되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그걸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난 시장 내에서는 자유롭게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 그걸 통해서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이러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가장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리더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의 정부는 과거 퇴행적인 거죠. 현상 유지적 포퓰리즘을 통해서 본인들의 진영,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쓴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많은 분들이 그 강제징용 문제를 푸는 제3자 변제라는 것을 통해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제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이거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를 풀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도 계속 포퓰리즘으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걸 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지율도 떨어졌지만 결국은 한일 관계 미래지향적으로 가고요.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한국인 위령비 앞에서 같이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고 그것은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른바 운동권 586의 가장 문제점은 지금의 현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분노, 두려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정 철학이란 거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방점이 있기 때문에 586 청산과 자연스럽게 맥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제가 출판 기념회 때
분노 조장 시대 유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은 시절이 변했기 때문에, 계절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 잊었죠. 지난해 8월 많은 사람들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분노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는 사드가 있었고요. 그 더 앞에는 광우병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분노와 불안감을 자아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 세력 확실하게 청산을 해야 되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른 분들이 종을 다 얘기하셨죠. 예, 자유, 민주, 시장 경제, 복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직업을 가졌었고 출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뭘 얘기하죠?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 검찰이 어떤 일을 합니까?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기관이고 그 기관에 또 그 인원들의 수장이었습니다. 가장 리더였습니다. 저는 자유, 민주, 시장 경제, 국민들의 복지, 민생,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지켜왔고 믿어왔던 법과 원칙에 의한 통치 철학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를 얘기할 때 또 다른 잘못된 어떤 지도자나 정부를 얘기할 때 변칙이 많았죠. 원칙대로 법을 지켜서 내로남불이 아닌 기본적인 신뢰가 가는 일관성 있는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정책을 편다면 그런 것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많이 오늘 얘기가 나왔는데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법과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철학,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그 정치 철학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김기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다. 역대 정권과는 이 점에서 네.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고, 우리 손범규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총선을 치르고 있지만 동시에 이른바 의료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개혁과제다 이렇게 의미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사태가 빨리 수습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좀 물밑 조정도 필요하고 정치력 발휘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동시에 좀 일각에서 주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집권당의 국회의원이 되면 바로 이런 모든 현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조정하고 해결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해법은 어떤 것일지, 당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해법 중에는 당장 내일 정부가 차용할 수 있는 해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이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해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단기 처방도 좋고 중단기 대책도 좋은데 지금의 의료 사태 또는 의료 개혁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큰 틀에서 이 역대 정부가 이걸 하려다가 계속 실패해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의사 쪽 의견을 대폭 반영해서 이제 타협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정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만들겠다라는 그 철학이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셔서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의 큰 시험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고 지금 위급한 환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윤석열 정부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원칙은 지키면서 또 어려운 지금 생명이 이렇게 위중한 그런 환자들, 또 의료계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정부가 좀 충분히 수기를 통해서 큰 틀은 지키면서 또 그 외에 의사에서 그 사회에서 원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풀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쪽으로 한번 정부가 고민하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좀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부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고요.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 생명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상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대원칙에 있고 원칙 대응을 하되 그분들의 목소리 중에서 받아 안을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필수 의료와 의료 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전향적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일종의 프레임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 대응. 저희는 제가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인 대응이다. 그 과정에서 모든 개혁의 과정에는 험난하고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방적으로 무대뽀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필수 의료와 의료 수가에 대한 현실화 부분, 그분들이 더 얘기하는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하되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방향을 제시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되 국무총리나 아니면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물론 그 전에 일이 당연히 해결돼야 되겠지만 국회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법과 원칙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한쪽 면을 보고 있는 거죠. 법과 원칙에도 항상 설득과 양보 그리고 이해가 있는 겁니다. 법과 원칙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경우에 상대방이 반발하는 것이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일방적인 이 반대를 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의료계획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병원 가보신 분들 부모님 모시고 아니면 자녀 때문에 혹은 본인 때문에 다들 의료개혁에 공감합니다. 의사들도 의료진도 마찬가지거든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데 그 어떤 각자가 바라는 수준의 기대 수준이 다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해법이 어떤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공론화되기 이전에 충분히 어떤 대화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법과 원칙만을 밀어붙이니까 반발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지키되 그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혁의 문제,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충분한 의지로 대화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선 다시 저는 그렇다면 이게 해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점으로 돌린다.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처를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서로가 각자가 원하는 수준의 대안을 내보자. 그 대안을 맞춰가는 거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있어서도 정말 불과 뭐 30일, 40일 남기고 이게 합의도 아니라 그냥 서로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과 원칙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혁에 있어서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양측에서 충분히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된다. 논의를 저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법과 원칙을 어기는 건 아니거든요. 제 논의를 시작해라. 지금부터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예. 주장을. 예.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고 근데 번번이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럼 왜 의료개혁이 왜 나왔겠느냐. 그럼 국민들께서 그러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의료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각 의대별로 해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러면 의료 인력이 더 필요하냐라고 해서 그걸 다 수렴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2,000명인 겁니다. 2,000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다른 후보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필수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부의 입장과 이제 의료진의 입장, 그다음에 다른 입장들이 서로 좀 부딪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나아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 수가를 좀 현실화해달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형사 책임 면제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그동안 듣겠다, 그리고 해서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다 협상을 하고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 2,000명이라는 이 숫자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2,000명이 지금 당장 증원이 된다고 해서 바로 내일 내년에 의료계 현장으로 나오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해도 한 10여 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참에 2,000명이라는 숫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럼 장차 그럼 우리나라 의료 개혁이라든지 인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그런 장기적인 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참에 좀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좀 정부를 믿고 또 국민을 믿고 이 테이블에,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셔서 좀, 지금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서 좀 정부와 함께 좀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좀 의견을 듣고 또 정부도 그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걸 집행하는 것은 여당이다, 이런 네. 말들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예산 확보죠. 네. 뭐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있지만 예산 문제만큼은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이제 그 지역이 다르시니까 우리 김기영 후보는 연수구 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예산 확보를 국회 가서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어떤 지역 발전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 말씀을 각각 지역의 그 실정에 맞게 네. 지금부터 말씀을 좀 네. 듣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송도입니다. 송도 국제 도시라고 하는데 여느 신도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면 송도가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한 예로 보면 교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2시간 이상 걸리고요. 또 교육 문제도 좋다고 하지만 과밀 학급으로 인해서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고3과 중3이지만 관외로 배정을 받을까 노심초사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살기 좋은 곳은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서 거주하는 정주 여건이 되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결국은 구체적인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약을 관철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는 21년 6월에 일면식도 없었지만 대통령이 제안을 해서 제가 가진 19년 동안의 KBS 모든 것을 버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1호차 수행을 하면서요.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 인수위에서 각각 부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한테 우리의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관철시키는 건데,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은 똑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해왔던 사람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결국은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회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는 이제 실질적인 송도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예산 확보 중요한 일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지자체장 중에 가장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지자체장이 누구죠? 역사상 가장 놀랄만한 그런 예산을 작년 그리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께서 항상 가장 많이, 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정복 시장님 선거 때 이 대변인을 했었고 그리고 홍보특별 보좌를 하면서 유정복 시장께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그런 비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 아나운서 연합회장이라든지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 연맹 회장을 할 때 저는 기업의 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라는 것도 지금 우리 김기영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의 노력,
성실성,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세워지고 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었고, 제가 있는 남동구 갑 지역과 같이 얘기를 한다면 남동구 갑은 원도심과 또 신도시가 같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이 지역으로의 출퇴근과 가장 맞물려 있는 어려움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나 다 같이 약속하신 게 경인철, 그리고 또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입니다. 나 혼자 어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은데 정부와 또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발맞춰서 가야 할 미래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남동구 갑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저는 남동을인데요. 남동을에 물론 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현안 비슷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또 을의 저희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서창지구에 새로운 이제 계획도시가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울로들 많이들 출퇴근들을 하십니다. 근데 서울로 나갈 때는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버스를 이용하거나 하는데, 근데 만약에 전철을 이용한다 그러면 뭐 저쪽에 송내역으로 가거나 뭐 동암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하철 2호선 타고서 이제 환승을 해서 가거나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약을 해가지고 12년 동안에 민주당에서 제2경인선을 착공을 해서 그걸로 편안하게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12년이 지났으면 이미 지금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풀어낸 게 없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실타래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말로서만 했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실행으로 실천으로 보여줬느냐,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첫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말로서만 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좌관 생활도 오래 했고 정당에도 몸담았었고 이제 대통령실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어디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프로세스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제2경인선이 지금 거의 좌초위기입니다. 물론 이제 민자로 해서 이제 민자 투자 적격성 심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건지, 그러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된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주민들이 희망 고문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머리와 일을 어떻게 풀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타래는 충분히 풀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여당 국회의원의 장점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 들어간다면 뭐 예산 확보는 뭐 우리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이제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 또 대한민국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 이런 쪽으로 적재적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연수갑 국회의원으로서 연수갑의 많은 현안들, 예를 든다면 저희가 4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통 문제들 얘기하셨습니다만 송도 국제도시에 비하면 이 원도심이 교통 문제가 많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KTX 개통 문제라든가 GTX-B에 있어서 원도심역을 수인선 쪽에 확보하는 문제, 제가 주민들과 많이 노력을 해서 일단은 그 확보하는 쪽으로 됐는데요. 그 관련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또 여기가 30년 연수구가 원도심이 이제 신도시 지정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분당 일산과 함께 일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빠져 있는데 근데 그 지역을 포함시키는 문제 노력하고 있고요. 이 재건축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국비가 나름대로 좀 들어와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 지역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승기천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3급수로서 상당히 좀 오염도라든가 주위 환경이 열악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러한 장화를 신고 들어가 봤는데요. 상당히 이런 것들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이 연수구 갑 원도심에만
종합사회복지관이 4곳이나 있습니다. 전국을 보더라도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4곳인 곳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30년 된 신도시라고 불렸던 지역이지만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런 예산을 충분히 국가적으로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히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우리 손목희 후보부터 네. 답변해 주시죠. 이제 공천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선거구도가 이제 잡히기 시작했고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이기려면 뭘 해야 된다. 짧게 단어 아니에요. 질문은 짧지만 답변은 길게 하셔도 돼요. 아, 예. 예.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씩 선거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94일째 선거운동 가장 먼저 선거운동 후보로 등록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활용한 그런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제가 하는 걸 다 따라 하셔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심지어 뭐 인스타 뭐 릴스 다 하는데 유튜브도 지금 해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직접 발로 뛰는 94일 동안 저는 전통시장 한 80여에 갔고요. 경로당이 저희 지역구에 90개인데 160번 갔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이제 그만 오고 젊은이들 있는데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퇴근 인사 거의 뭐 150회 이상 했고 그다음 매일 한 3시간에서 4시간은 그냥 걷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만나는데 저녁에도 그렇고 그런 선거의 당선을 위해서는 남은 27일 동안 소통이 필요하다. 직접 만나는 직접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당신 왜 정치하고 여기 왜 나왔느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편안하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지역구 을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좀 후보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12년 동안에 당선자를 못 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에 이제 오셨던 분이 이제 끝나서 낙선이 되면 또 떠나시고 막 하기 때문에 처음 뵀을 때 당신도 그러면 안 되면 또 떠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떠날 것 같았으면 이거 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진짜 남동구 갑을 같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좋은 자리 우리 김기웅 후보도 같이 있지만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자리 왜 박차고 나왔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서 왜 일을 하게 됐고 정치를 하게 됐느냐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거짓됨이나 뭐 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가 마음을 열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진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가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구상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니까 점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좀 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비법도 다른 비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진짜 이 남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좀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지금 새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 소통, 노력 가장 중요하겠죠. 저도 나름 열심히 3개월 이상 뛰어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20여일 남았는데 더 진정성을 가지고 더 소통하면서 더 새벽부터 밤까지 주민분들 만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걸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수도권 선거기 때문에 수도권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반드시 집권여당의 과반수를 얻을 수 있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당 지도부라든가 우리 후보들도 이제 의견을 내가지고 수도권에 많은 보수와 진보도 있지만 또 중도층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성을 많이 보여야 된다. 우리 당에 많은 또 인재들이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가치라고 할까요? 안전 문제,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뭐 남북 평화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민주당보다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어필하고 저들은 지금 상당히 좀 다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포퓰리즘과 선동 정치에 가열차게 나서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사실인 양 퍼뜨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면서 그 능력에 있어서 비전에 있어서 다양성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수도권 주민들에게 꼭 어필을 해야 우리가 수도권 선거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습니다. 경선을 앞두고요. 제가 상가를 돌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열심히 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어떤 말을 할 때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그냥 나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캄캄한 데에서 인사를 드릴 때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표정이. 근데 저는 했고요. 그 앞에서 어떤 분이 반응을 해주면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는 반응이 없는데 갑자기 가다가 다시 와서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다. 수고 많으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인지라 반응을 보면서 그 반응에 일일비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희망을 찾고요. 절실해야지 이깁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쇄신이 없습니다. 절박함을 갖고 오만하지 않아야지 이긴다고 봅니다. 끝까지 눈물을 쏟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절박감 갖고 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이제 1시간을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마무리 인사 말씀 시간은 따로 드리겠으니까 그 전에 우리 신재경 후보부터 오른쪽 옆에 동료, 동지 칭찬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신재경 후보는 정승현 후보를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먼저 시작해 주실래요? 남동과 연수에서 승리하면 인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 우리 정승현 후보님이 계십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바로 경제 전문가이시고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현안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분이 이 지역에 정말 필요합니다. 또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또 샤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막힘없이 다 이야기하고 다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바로 이 지역에 필요하다. 저도 닮고 싶은 또 선배님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옆에. 신재경 후보님의 아주 과찬의 말씀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진짜. 하여튼 뭐 김기웅 후보 칭찬하기 전에 신재경 후보님 며칠 전에 계속 우리가 4명이 동시에 우리만 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다시 한번 감행해야 되는데 남동구와 연수구 가불이 중심이 되자 이런 다짐을 했고요. 어쨌든 우리 김기웅 후보님은 지난 몇 달 이렇게 배우면서 정말 나이도 젊고 생각도 젊고 스마트하고 인물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후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좀 진정성이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또 언론인 출신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에게 잘 어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걸 느껴서 상당히 훌륭한 분이다 생각을 했고 또 우리 행사 가서 봤는데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싶고 훌륭한 정치 일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도 짧게 갑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승현 위원장님을 갑을 같이 한다는 건 저한테 큰 영광이고요.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선배님 언론계 선배님이시고요. 저도 제 보기보다 제가 똘끼가 있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제가 더 해야겠구나. 제가 7kg 빠졌습니다. 좀 통통했었는데 지금 했는데요. 저 밥을 더 먹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뭔가 선명성을 하게끔 하지만 또 세상은 우리 생각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그걸 제3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 저는 조금 적극적이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서도 입체적으로 보고 또 경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으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그리고 또 그거를 잘 표현하는 방식이 좋고요.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이고 전 기자 출신입니다. 다 장단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항상 얘기를 할 때 소통을 하시고 주변 분들과 호흡을 맞춘다는 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는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 김기웅 후보가 7kg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8kg 현재까지. 예. 제가 키가 더 커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정복 시장님 선거할 때 제가 6kg 빠지고 이가 하나 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은 제 선거라 더 그런 것 같고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예, 그러나 이게 잠이 안 와요. 얼굴은 좋은데. 이게 얼굴이 제가 지금 뭐 분장도 안 하고 이제 아나운서처럼은 다른데 이 붉게 계속 이렇게 되는 찬바람을 이제 겨울에 막 15도 이럴 때도 이 사거리에 있으면 아무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얼굴은 나중에 이게 얼었던 게 이제 녹으면 확 풀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빨간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정치인들이 대부분 볼빨간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 신재경 후보 장점 칭찬을 드리기에 앞서서 한 단어씩 하면 정승현 우리 후보님은 선배시죠. 예. 연륜이 있으시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시다. 또 굉장히 덕장이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기웅 후보는 뭐 한마디로 패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젊으니까 더 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보여주는 면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신재경 후보는 같이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경선 과정을 잘 봤고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저돌적이고 예, 소통을 잘한다고 하지만 일단 돌진입니다. 일단 진격 앞으로 제가 중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신재경 후보는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면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또 버럭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서 그게 제 약점인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예. 좀 어떻게 좀 약을 좀 올려볼까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저는 막 이렇게 이거 왜 안 됩니까? 우리 다 소개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재경 후보는 차분하게 저를 그냥 예, 뭐 주최 측 입장도 있으니까 그런 편이어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빈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나운서로서의 경험 그리고 항상 회장만 했었습니다. 제가 전국 한국 붙은 회장을 3번 하다 보니까 제가 주도해 가는 편인데 신재경 후보는 오랜 그런 보좌관의 경험과 또 다른 어떤 리더를 같이 옆에서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계획을 해서 일을 능률적으로 잘 진행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죠? 아유 고맙습니다. 예, 확실한 칭찬이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1시간 좀 넘겨서 사실 후보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 지역은 지금 정승현 후보 사무실이죠. 네.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은 각자 선거구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내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인천의 남동구 가불 그리고 연수구 가불 후보의 진짜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시간 드릴 테니까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준비하신 말씀들 중에 못하신 말씀 충분히 시간 제한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승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충분히라고 박사님께서 얘기하니까 조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우리 당에서도 내세우고 있듯이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자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순수했던 민주화의 열정이라는 게 지금의 많은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 파리를 하는 기성세력이나 정치권에서는 그게 직업이 돼버려가지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왜곡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취하는 이러한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은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며칠 전에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역 수지 순위가 2017년에 세계 5위였던 대한민국이 2023년에 202로 추락했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면서 윤석열 정권 책임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국제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그걸 가리키는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선동하는 정치다. 제가 20년 이상 교수를 하면서 무역수지 순위라는 걸 솔직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뭐를 의미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역 적자가 많다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에 5위까지 우리가 흑자를 기록했던 나라가 지금 적자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200위까지 추락했다. 근데 무역수지 순위라는 거는 그렇게 이 국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도 않고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순위를 보면은 2022년 지표를 보면은 세계 꼴찌가 어디겠습니까? 무역 적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바로 위에 뭐 영국, 프랑스, 일본 그 최하위권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도 낮은데 그럼 우리가 무역 수지 순위가 미국이 꼴찌라고 미국이 한심한 나라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수출입의 문제는 꼭 흑자가 좋고 적자가 나쁘다는 것보다
여러 국내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고 특히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정부가 뭐 잘해서 잘못해서 적자가 커지고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러한 국내 환경이나 특히 글로벌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무역 수지고 무역 적자인데 이게 마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부터 잘못해가지고 이게 몇 년 만에 뭐 200일을 추락했다 이런 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람을 선동하는 정치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제대로 우리가 알려야 되고 제대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저와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제가 3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석박사를 하고 일본에서 교수를 하다가 인하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 12년 살면서 나름 일본 전문가로서 일본에 대해서 많이 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연구도 해왔습니다. 3년 전에 일본 부제로 동행과 극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쓴 배경은 그 당시에 아베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하면서 외교 안보로까지 그 갈등을 비화시키면서 정말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관계를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베 정부가 굉장히 잘못됐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런 것들을 더 외교 안보로까지 확산시키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더 악화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뭡니까? 최고로 하고자 했던 게 한반도 평화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당시에 볼튼 미국의 백악관 보좌관 회고록에도 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결국 트럼프와 이렇게 결렬이 되고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안 잡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베가 회방을 났기 때문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결국 아베가 한반도 평화가 오기를 원치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베가 트럼프에게 끊임없이 김정은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결국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했던 한반도 평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이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 좋아서 유학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관리해야 될 나라인 거죠. 관리했어야 한반도 문제도 풀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다. 근데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 책을 썼고 했는데 최근에 그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그걸 이제 친일이다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게 이제 최초로 나왔던 게 일부 정치 편향된 언론에서 어느 한 페이지를 놓고 그걸 이제 좀 편집을 했죠. 짜집기 했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감정이 복잡하다. 그 감정에는 싫어하는 감정도 있지만 좋아하는 감정도 있다. 우리가 일본 제품을 좋아하고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자로서의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에게 당했기 때문에 되갚아줘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선조들보다 그 당시 100년 전에 일본인들이 먼저 개방을 해가지고 서구문물 받아들여서 군사화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그러한 나쁜 일을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부족했다라는 그러한 의식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개방을 늦게 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일본에 대해서 복잡하다. 단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경제나 문화나 이미 일본을 앞섰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한류가 일본의 문화를 앞섰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져야 되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당당하게 일본에 맞설 때가 되었다. 그런 당당함 속에서 일본을 충분히 활용해야 일본과 무조건 문재인 정부에서 단절하랬던 그런 것보다 일본을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해야 우리는 언젠가 일본을 극복할 수 있다. 그 길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저는 그 책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은 싹 빼고 그 페이지에 일본인들의 감정에 대한 우리가 한국인들이 복잡한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반일 감정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 언론에서 반일 감정이 마치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에서 나왔다. 완전 편집 짜집기를 한 거죠. 그걸 썼고 그걸 이재명 대표가 검증 없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뭐 친일이다 몰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그 언론사와 그 기자와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없는 사실. 반일 감정이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일본에 대한 감정이 한국인들이 복잡하다. 그 감정에는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이러한 의식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당당하게 일본에 맞서야 되고 그 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책을 반일 감정이 피해의식이고 열등의식이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해가지고 선동하는 정치 이게 운동권 정치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중요한 장애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우리 4명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진정한 선진국, 당당하면서 우리가 많은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경쟁하고 협조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꼭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마지막 인사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을 참여 선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대통령이 될까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시대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가. 2019년 8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공정과 상식이란 담론이 막연하고 추상했지만 나의 삶과 직결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바람, 희구, 그것을 온전하게 쉽게 깨지지 않은 질그릇 같은 윤석열이 그런 사람들의 온전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회사를 박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뭐가 바뀌었느냐? 국회는 권한이 있고 국회는 권력이 있고 대통령은 권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통령이 힘이 셀 것 같지만 의회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총선은 대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꼭 이겨야 됩니다. 미완의 대선 승리, 정권 교체 이것들을 완성하는 것이 총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뺐지 의석수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이 젊고 언행이 진중하고 사법 리스크가 없고 젊은 사람과 소통하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그분들의 성과 그분들의 피땀 흘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손들에게 하는 게 정치의 요체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 늘 그렇듯 이번 선거 중요하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퇴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꼭 우리 국민의 힘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건의 내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밌으십니까? 예,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너무 정치에 관해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제가 자꾸 옆을 보는 건 직접 눈 맞추기 때문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제 옆 얼굴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자살률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느낄까? 저는 이 새벽, 밤 거리를 다니면서 또 눈보라가 내리는 그런 거리에서 또 시장에서 경로당에서 모든 곳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데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언제나 당신 편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소통의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듣고 고민하고 찾아가서 그걸 해결하는 그게 되겠어요가 아니라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게 제 정치의 목표입니다. 언제나 저에게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걸 제가 한번 해결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판 기념회 책을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변인은 제가 한 2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는 26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앵커, 스포츠캐스터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써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공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대변인이란 진실을 말하고 이해로 물어라. 내가 아는 것을 물어야 된다고 했고요. 항상 언제나 말을 할 때는 진실을 말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짓말 많이 하고 당선되고 나면 변한다.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당선 뒤에도 변하지 않는 착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 유권자들이 손범규를 걱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손범규가 항상 먼저 다른 분들을 걱정을 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의 특권 다 내려놓고 왜 SBS를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게 봉사와 헌신이고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시민의 말씀드렸던 언제나 편이 돼서 걱정을 하고 도와드리고 해답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착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봄인데 어느 날은 봄 같은 날씨가 아닌 것도 같고 오늘은 정말 또 봄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출래불사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다른 것으로 좀 대입해 본다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됐느냐?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의 완성은 바로 뭐냐? 의회 권력이 교체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정권 교체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남동 갑을, 연수 갑을 이 네 후보가 정말 이번에 당선이 돼서 이걸 필두로 해서 이 인천을 저희가 완전히 저희 국민의힘으로 뒤바꾸고 그래서 수도권과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정말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는 그런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네 후보 모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선거여 때문에 사실 이 분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셔야 될 우리 후보들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드릴 건 없고 박수는 실컷 쳐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이제 호명할 때 격려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연수갑 정승현 후보입니다. 연수을 김기흥 후보입니다. 네, 남동갑 손범규 후보. 네, 남동을 신재경 후보. 네, 인천에서의 합동토론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